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년 17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일본의 눈축제는 대표적인 세계의 겨울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에 한국 라면 기업이 라멘의 본고장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축제 현장에 있던 미국 기자가 일본인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글로벌 푸드 매거진에서 아시아 음식 전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에릭 존슨입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살며 그곳의 음식과 문화를 취재했고, 이번에는 일본 삿포로 눈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겨울축제라는 소재는 늘 새로운 영감을 주는데요. 특히 이번 취재는 일본의 겨울 음식을 다루는 것이 주요 미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비교하는 글을 쓰기로 했죠. 출발 전 편집장은 제게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음식 소개가 아닌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겨울철 길거리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겨울밤, 포장마차에서 맛보던 따뜻한 오뎅과 어묵, 달달한 호떡과 군고구마의 향기가 그립더군요. 일본의 겨울 축제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궁금했던 것은 축제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겨울 축제는 항상 시끌벅적했죠. 건어물을 안주 삼아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아저씨들, 떡볶이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연인들, 붕어빵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까지. 그런 활기찬 모습을 일본에서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삿포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불편한 시스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인터넷 사용이 문제였죠. 공항 로비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했지만 무료 와이파이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7일짜리 유료 SIM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가격도 7,000엔으로 꽤 비쌌죠.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무료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되었고 공항 곳곳에 무료 휴대폰 충전소까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더 난감했던 것은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사용하는 키타카, 도쿄의 파스모, 오사카의 아이코카까지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하나의 티머니 카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의 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교통카드로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했다는 점이었죠. 새벽에 급하게 물을 사러 갔을 때도 지갑을 두고 왔더라도 교통카드 하나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각각의 용도에 맞는 다른 카드들을 준비해야 했고, 때로는 현금만 받는 곳들도 있어 항상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도 차이점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역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현금 위주의 시스템이었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한국의 시스템이 더 편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결제 시스템의 차이였죠. 작은 편의점에서조차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발전을 이뤄낸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진의 위험이 없는 한국의 안전함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장으로 향하며 이번 취재의 핵심인 일본의 겨울 음식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취재를 시작하기 전 잠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당시 저는 뉴욕의 평범한 미디어 회사에서 라이프스타일 기사를 쓰는 기자였습니다.
32번가 코리아타운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들른 작은 한식당. 서울 키친에서의 점심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날은 유난히 추운 12월의 날씨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피해 들어간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는 얼어있는 제게 따뜻한 순두부찌개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붉은 국물색에 망설였지만 한 숟가락 맛보는 순간 온몸에 전해지는 따스함에 놀랐습니다.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운 국물, 신선한 조개와 새우의 감칠맛, 그리고 따뜻한 밥과 함께 어우러지는 완벽한 조화. 특히 반숙 상태로 올려진 계란이 국물에 풀어지며 만들어내는 고소함은 잊을 수 없었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제비츠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푸드 엑스포에서였습니다. 한국관에서 진행된 코리안 길거리 음식 축제 코너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리되는 길거리 음식들의 향기가 전 시장을 가득 메웠죠. 특히 떡볶이의 맛은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고추장의 달콤하면서도 매운맛, 쫄깃하게 씹히는 떡의 식감, 그리고 어묵의 담백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옆에서 구워지는 붕어빵의 달콤한 향, 군고구마의 고소한 냄새가 더해지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서울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김밥 천국에서 먹던 김치찌개부터 퇴근 후 들리던 포장마차의 오뎅탕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즉석라면 문화였죠.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맛이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한 맛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식당들, 새벽에도 가능한 음식 배달, 첨단 결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신속했죠. 식당에서는 테이블마다 설치된 호출벨로 직원을 부를 수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마주한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대부분의 식당이 현금만 받고 주문은 정해진 방식대로만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수저 셀프 코너도 찾아보기 힘들고 물도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음식의 맛은 훌륭했지만 서비스 문화는 분명 한국이 몇 걸음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치킨에 맥주를 배달시켜 먹는 치맥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도 배달이 가능했죠. 반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배달 문화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특정 음식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생각났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2차로 간 치맥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배달 전문 치킨집은 문을 열고 있었고 우리는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동료들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자랑스러워했죠. 세계 어디에도 이런 배달 문화는 없을 거예요. 그때는 그저 과장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보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배달앱 시스템이었습니다. 음식점 위치부터 메뉴, 리뷰, 별점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고 결제부터 배달 추적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했죠. 새벽에 출출할 때면 족발이나 순대국, 심지어 편의점 과자 하나까지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문화적 충격은 작은 편의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러 들른 편의점에서 미국 비자 카드를 내밀었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카드는 안 됩니다. 현금만 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지어 몇백 원짜리 사탕 하나를 살 때도 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가능했는데 말이죠. 골목 어귀 작은 분식집에서도 시장 안반찬 가게에서도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가 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현금 인출을 위해 근처 ATM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았죠. 대부분의 ATM이 일본 국내 전용이어서 해외 카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 겨우 찾은 국제 ATM에서도 높은 수수료를 내고 현금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숙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갑자기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움 때문인가 싶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비상 안내, 방송을 듣고서야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죠. 복도로 나가보니 다른 투숙객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지진 정보를 확인하며 이 정도면 괜찮아요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멈춘 후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3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자연재해의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구나. 그들의 일상적인 반응 속에는 오랜 시간 지진과 함께 살아온 민족의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디지털 결제나 편의시설 면에서 한국이 더 앞서 있다고 느꼈지만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일본인들의 침착함과 질서의식은 분명 배울 점이 있었죠. 이런 문화적 충격과 불편함은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더 큰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삿포로 눈축제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눈 조각상들이 늘어선 오도리 공원은 마치 동화 속 겨울 왕국 같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축제장을 둘러보던 중 뜻밖의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일본의 전통 음식 부스들 사이에서 유난히 긴 줄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한국 라면 부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라멘의 본고장인 삿포로, 그것도 겨울 축제라면 당연히 미소라멘이나 된장라멘이 인기를 끌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축제장 중앙을 가로지르는 긴 행렬은 마치 콘서트장의 입장줄을 연상케 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일본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의 길이는 좋기 50m는 되어 보였고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죠. 더 놀라웠던 것은 줄을 선 사람들의 구성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여고생들부터 정장 차림의 직장인,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 단위의 손님들까지. 그들은 추위에 코가 빨개진 채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고 몇몇은 미리 준비해온 접이식 의자에 앉아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긴 줄이 선 곳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부스였습니다. 일본 전통 음식들 사이에서 당당히 자리 잡은 빨간 간판과 한글 로고가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신라면과 진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식 라면 먹는 방법 가이드였죠. 건더기 스프를 미리 넣고 면이 퍼지기 전에 먹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서 기다리던 일본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라면 먹방을 따라 해보고 싶어 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10대 아들은 한국의 유튜버들이 먹는 것처럼 매운 라면에 치즈를 올려 먹어보고 싶다며 들떠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불닭볶음면을 주문했습니다. 주방에서는 한국인 조리사들이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삶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면 위에 시뻘건 소스를 비벼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죠. 매운 라면 특유의 칼칼한 향이 추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가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라면을 받아들고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첫 입을 먹는 순간 익숙한 불닭의 매운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마에서는 어느새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코도 살짝 시큰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주변의 일본인들이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스고이, 대단해, 라며 감탄했고 옆자리의 젊은 커플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라면 먹는 모습을 살짝 찍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맛있게 먹는 제 모습이 그들에게는 색다른 구경거리였나 봅니다. 특히 면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는 한국식 라면 먹방이 신기했던 모양이었죠. 놀라웠던 것은 일본인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카라이케도 오이시이, 맵지만 맛있어 를 연신 외치며 끝까지 라면을 비웠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으며 웃음을 터뜨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회사원 커플이었습니다. 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다가 너무 매워서 포기하려 하자 여자친구가 아직 한국 예능에서 본 것처럼 치즈 넣고 비벼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라며 격려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그들은 치즈를 추가로 주문해 끝까지 완식했고 심지어 포장 주문까지 했습니다. 맵지만 맛있어, 빨갛지만 중독적이야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한 주부는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보고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참에 사다 줘야겠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옆 부스에서 미소라멘을 파는 사토시는 40년 경력의 라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라면 부스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라멘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맛을 추구한다면 한국 라면은 강렬한 맛을 추구하죠. 특히 젊은이들이 그 화끈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던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먹어보는데 확실히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맛이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게 되네요. 후루룩 소리 내며 먹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그의 말에는 경쟁자가 아닌 같은 면 요리를 만드는 장인으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라면이 일본의 전통적인 겨울 축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음식의 세계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모두에게 반갑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라멘 장인의 존중 어린 평가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한국 라면 부스 앞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이 우리 축제에서 웬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바로 유명한 극우 성향의 음식 블로거 타카하시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라면 부스를 찍으며 계속해서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삿포로 축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한국 라면 부스는 오히려 다른 부스들보다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는 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직접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라면을 엎지르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봐라. 이런 위험한 음식이 우리 축제에서 팔리고 있다. 그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 글들이었습니다. 삿포로 축제가 위험합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비위생적인 조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바닥에 음식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줄을 서 있던 한 일본인 대학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이 일부러 라면을 엎지르신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주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축제 운영 스태프들이 가지고 있던 현장 카메라에는 타카하시가 의도적으로 라면을 엎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악의적인 행동은 순식간에 들통이 났고 오히려 그의 SNS는 진실을 폭로하는 댓글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네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다니. 오히려 한국라면 부스가 더 청결하고 체계적인데요. 일본인들의 정직하고 공정한 반응에 타카하시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사토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음식에 정치를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그게 다죠.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 소동은 오히려 한국 라면 부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고 많은 일본인들이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축제장은 또 다른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타카하시의 SNS 게시물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한국 라면 부스 앞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고 일본 현지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대학생 단체는 차별 반대, 맛있는 건 맛있다라는 피켓을 들고 찾아왔고 SNS에는 해시태그 WEWELCOMEKUREANFOOD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유명 요리 유튜버들이 한국 라면 부스를 찾아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매운 라면이 딱이에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시원한 미소라면도 좋지만 이렇게 얼큰하고 매운 국물이 추위를 확실히 날려주네요.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일본 전통 음식 부스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제 사토시를 비롯한 여러 가게들이 우리는 다양한 음식 문화를 환영합니다라는 팻말을 내걸었고 일부는 한국 라면과 일본 라멘을 함께 즐기는 특별 세트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80대로 보이는 한 노신사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교류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보세요.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발전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지 TV 뉴스에서는 이 상황을 문화의 벽을 넘어선 맛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카하시의 차별적 행동은 오히려 양국의 음식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국 라면 부스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속에서 저는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음식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편견도 차별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축제 본부는 한국 라면 부스를 메인 무대 옆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 교류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무대에는 따뜻한 국물에 녹아내리는 편견이라는 문구가 걸렸고 현지 방송국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지난 3년간의 취재 경험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의 작은 한식당에서 처음 맛본 순두부찌개, 서울에서의 포장마차 체험, 그리고 지금 삿포로에서 마주한 한국 라면의 성공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일본인 요리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라면의 조리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 조리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축제장 한편에서는 즉석에서 한일 퓨전 요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라멘에 김치를 넣어 만든 김치라멘, 불닭 소스를 활용한 스파이시 우동 등 창의적인 메뉴들이 등장했죠. 음식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은 음식으로 있는 세상 맛으로 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제는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닌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을 담았죠. 기사의 말미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성공은 단순한 맛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타카하시와 같은 극소수의 저항은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증명할 뿐이다. 마지막 밤, 축제장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문화의 전령사라는 것. 그리고 한국 음식은 이미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음 취재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그릇의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다음 여정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도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국 음식과 마주하게 될까요? 축제 마지막 날, 놀라운 기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한국 라면 부스를 찾은 방문객이 하루 3,0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현지 신문은 삿포로 겨울축제 역사상 단일 푸드 부스 최다 방문 기록이라며 이를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현지 편의점들의 변화였습니다.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 삿포로 시내 편의점들은 한국 라면 특별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고 일부 마트에서는 한국식 라면 먹기 강좌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운맛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거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그 강렬한 맛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한 현지 마케팅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라면은 단순한 면 요리가 아닌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식, 공유하고 싶은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죠. 축제 폐막식에서는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무대에 올라와 공개 사과를 한 것입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시대착 오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국적이 아닌 맛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찾은 라면 부스에서 저는 한 어린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유창한 한국어로 매운 라면 하나 주세요라고 주문했습니다. 호기심에 물어보니 한국 예능을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무는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최종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음식은 가장 평화로운 문화 전쟁의 무기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편견을 녹이며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낸다. 삿포로의 겨울 축제에서 우리는 그 승리의 순간을 목격했다. 3년 전 뉴욕의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파리입니다. 그곳에서는 또 어떤 한국 음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한국 음식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세계인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